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 가지 원리 소개를 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렌 스토브. 네, 네.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저조했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아주 감명받았다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면에서요? 2050년 되면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느냐, 자유연애가 가능한? 자유연애 가능한 그런 제 주변에 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2050년까지 무조건 여러분도 살아 계셔야 되고 저희도 꼭 살겠습니다. 눈부터 뜨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일당백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책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우리 하드코어 히스토리. 하드코어? 네. 보통 근데 하드코어라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쓰나요? 하드코어가 정확히 어떤 면에서 하드코어라는 말을 써요? 보통 하드코어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좀 야한 영화, 네네. 하드코어한 영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하드코어가 이제 좀 많이 흔하게 쓰이면서 좀 센 거, 아니면 좀 과격한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보통 명사처럼 많이 이제 쓰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드코어 히스토리라는 책인데 네. 역사 중에서도 아주 그 인류를 위기에 빠뜨렸던 아주 좀 심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 하드코어네요. 지금 좀 하드코어잖아요. 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만큼이나 위험했던, 예를 들면 뭐 2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돌았던 뭐 패스트라든지 네. 아니면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스페인은 아니겠습니다. 여튼 그런 전 세계를 전염병의 위기에 놓게 했던 뭐 이런 일들 등등이 이제 하드코어 히스토리의 어떤 그 주제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과연 인류는 어떻게 넘어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낸 책이 바로 북라이프라는 곳에서 펴낸 이 하드코어 히스토리입니다. 이 누가 썼냐 하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라면서요. 왜냐면 네. 쓴 사람 자체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누구예요? 아주 뭐 유명한 저자는 아닌 걸로 아시겠지만 네. 댄 칼린이라고 미국의 음. 팟캐스트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정영진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미국의 정영진. 미국판 정영진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팟캐스트를 2006년 이때부터 하여튼 시작을 해갖고 거의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네. 이분이 여기 뛰어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책의 바탕이 된 하드코어 히스토리라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네. 뭐 팟캐스트 어워드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팟캐스트 10년 역사를 통틀어 선정된 탑 25, 탑 25에도 이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팟캐스트라고 해서 좀 내용이 가볍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서 아까 잠깐 봤는데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뭐 인류 위기나 뭐 이런 걸 담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박님은 이 책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 책은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류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을 네.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 목차에도 나옵니다만 역경은 인간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까.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 고대 그리스 비극부터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한다.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도전을 통한 응전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을 넘었을 때 네. 그 위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주 큰 어떤 파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갈수록 시험하는 시대가 아닌지 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정민여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라는 네. 아주 저는 살면서 처음 겪었던 이런 변수를 맞이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네. 위기와 사건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번에도 그런 지혜가 통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딱 필요한 책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의 뭐 목차 뭐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팬데믹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가 우리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이전엔 다 야만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야만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돌고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앞으로는 절대 야만의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산자와 죽은 자라든지 학대받은 아이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우리 역사에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막 아이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만 네, 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아주 오래되거나 아니면 당연한 생각이던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특히 그 파트를 좀 재밌게 잠깐 읽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막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아프면은 알코올이나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치료, 그러니까 잠깐 그 고통을 잊게 했다면서요. 그런 것도 되게 놀랐고. 요즘 같은 학대인데 그냥. 네, 아기 잇몸에 위스키를 문지르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면제 대신에 이런 거를 네.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또 하는 지금의 교육들 있잖아요. 네. 양육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미래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것인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를 이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지 못했던 아마 교과서에서는 절대 다루지 못했을 만한 아주 하드코어한 역사들이 이 책에 아주 흥미롭게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분도 인용한 글귀긴 한데 이건 참 글귀에서도 제가 한번 의미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역사는 비단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남학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볼테르가 한 얘기라는데 이걸 인용하면서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난 이 문장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네. 비단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네. 남학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이미 기득권들이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고 민중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이 역사를 막 새로 쟁취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있지 않았던 평민들. 사람들이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학신을 신는 사람들이겠죠. 남학신 신는 사람들이 그걸 전복을 해가면서 네. 역사가 쭉 이어져 왔다. 아마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을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세 가지 원리. 네. 그 지배 카스트의 어떤 교체나 변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나. 결국 네. 지배 패권을 잡은 카스트들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나면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맞춰가지고 패권을 갖게 되는 카스트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 볼테르의 어떤 그 통찰에서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절대 그런 네. 그 사람들은 내려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조금만 시계열을 좀 길게 잡으면 그렇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네. 버텨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네. 이제 바로 페르낭 브로델 그 배웠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네. 지금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정말 깊숙한 바다 깊숙한 곳에 심층수 요동도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바다를 차지하는 80%는 심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큰 흐름들은 딱 그냥 머물러 있고 그 대신 이제 사건들 하나의 어떤 파도만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원리만 잘 알고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이 역사에서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충분히 인간의 어떤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자면 요즘 코로나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사망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패스트가 창궐했을 당시의 기록 이제 잠깐 여기 인용된 게 있어요. 네. 조금만 읽어드리면 거대한 구덩이를 여러 개 파서 수많은 시체를 빼곡히 쌓았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수백 명씩 죽어나갔다. 구덩이가 차면 곧바로 새로운 구덩이를 새로 팠다. 나 뚱보라고 불리는 아니올로디 투라는 내 손으로 나의 5 아이를 묻었다. 시체를 묻은 다음 흙을 너무 얕게 덮은 바람에 개들이 시체를 끌어내 도시 곳곳에서 개걸스레 먹어치우기도 했다. 누가 죽더라도 슬피 우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모두가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 이게 이제 패스트니까 흑사병이 한참 창궐하던 시대에 네. 기록된 글귀인데 그때 사람들은 다 세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번영해서 또 전 세계 인류가 또 살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세계 어떤 곳에서는 이 세계는 끝났다라고 믿을 만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한 100년, 500년 후에는 인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네. 역시 이것도 이런 하드코어한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절망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또 후대 사람들이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너무 재밌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드코어야말로 우리가 사실은 범죄 영화 그리고 뭔가 비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범죄자적 성향이 있고 뭐 남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그런 비극이라든지 이런 위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굴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존엄이라든가 위험을 우리가 갖고 싶은 거죠. 우리도 한번 맛을 보고 싶고 네. 그래야지 우리도 다음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처럼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미국의 정프로는 과연 어떻게 역사를 정의하고 있는지 종말의 역사에서 생존의 탑을 찾는 하드코어 히스토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본격적인 네. 일당백 43번째 책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저희가 특집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특집이에요? 얼마면 돼? 뭐야? 얼마면 되겠니? 한 100억? 여기 이제 그 가을 동화. 기억나요. 원빈 씨. 원빈 씨가 했던 거 아닙니까? 얼마면 돼? 안 똑같다. 바로 가을 동화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 이 시점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저희가 오늘 세트로 한번 좀 묶어갖고 특집으로 오. 가을에 읽을 만한 네. 짧은 소설들 여러분께 네. 흥미진진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네. 시간 좀 마련했죠. 네. 네. 뭐 우리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뭐 등화 가친의 계절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등화 가치냐? 예, 그 등불을 네.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이다. 어. 그러니까 등불을 가까이 해야지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밤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근데 왜 하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란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가을이 독서의 계절. 저기 잠깐만. 이 농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이거 어디서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을 거지 하고 No. 나서 아니야? 가을이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음. 책 판매 부수가 가장 적은 계절이 가을일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음. 가을에 놀러 가기 좋잖아요. 오,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책 안 거예요? 읽는 거지. 그래서 아마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해놓고 이게 출판업자들이 좀 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래 저도 이제 정민현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것 같네요. 오, 이제 나 정박님과 약간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본래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예전 사람들은 네. 세 가지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부하기 좋은 이제 시기라고 할까 어떤 때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밤에 잠들기 직전. 어쨌든 잠들기 직전 시간 좀 있잖아요. 그때 좀 책을 좀 읽어라. 읽을 때가 난다는 거죠. 여가가 좀 난다. 그 두 번째가 비가 오는 때.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 시간이 나니까 책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겨울이란 말이죠. 이제 쉬니까. 예, 지금 뭐 예전에는 뭐 겨울에 보리 농사라든지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모작을 했으니까 그럴 때 겨울에 이제 시간이 나니까 책을 읽어라. 요렇게 이제 세 가지 때로 들어가지고 사실 가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뭐 가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양식이 충분해지니까 이제는
본래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이 그 창고에 양식이 들어가야지 이제 내 마음의 양식을 살줄 때가 되지 않았냐. 내 마음의 창고에 이제 정신의 양식을 채워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죠. 네. 제가 지금 이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내가 이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설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설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음. 거의 그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출판사의 영업 전략이었다. 뭐 이런 오.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다들 가을 되면 막 이렇게 손잡고 어디 나들이 많이 가고 놀러 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생각이 저는 이제 얼핏 들은 말인데 아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 요즘은 사계절 내내 책 안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거의 사계절 내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떻든 그 독서를 할 때 결국 네. 또 다들 시간의 부족을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네.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럴 때는 좀 더 접근이 용이한 일종의 단편 소설. 결국 단편 소설을 가지고 한번 또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 뭐 누가 정했든 간에 네. 가을이 돼서 책 읽기가 좋은 시절이 됐으니까요. 자, 뭐 오늘 그러면 흥미롭고 아주 네. 재밌게 읽을 만한 그런 네. 책들 몇 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그 가을 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감상적이 되잖아요.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네. 보면 이제 결국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겨울이 곧 다가온다 생각하니까 마음도 스산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통 가을이 되면 특히나 남자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남녀를 떠나가지고 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볼 때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 시절이 된 거죠. 특히나 푸른 하늘,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시의 식구처럼. 바로 그 정말 깊은 가을 하늘이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 바로 러시아의 작가 뚜르게네프가 지은 첫사랑을 한번 다뤄보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첫사랑에 또 감상에만 젖으면 안 되니까 네. 특히 요즘 또 정말 많은 하나의 어떤 사건 현상을 둘러싸고 너무나 서로 완전 정반대되는 의견과 해석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 과연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이걸 진실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말 절대적 진리라든지 객관적 팩트라는 건 존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영화로도 유명한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 뭐 숲을 속이로라도 번역되는데 덤불 속, 숲을 속 하는데 요거하고 라쇼몽이라는 또 단편이 있어요. 네. 나생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쇼몽?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네.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오. 1951년 베니스 영화제 그 뭔가 황금 사자상인가요? 네. 그걸 수상하기도 했죠. 라쇼몽은 뭐 매우 유명한. 근데 저는 처음 듣는데 라쇼몽? 이제 우리 일당백에서 가끔 종종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들었는데 라쇼몽이라 그래서 뭔가 불어 느낌 라쇼몽. 네, 불어 느낌 나는 그러네. 라쇼. 어. 프랑스 책인 줄 알았어요. 나생문이라는 이제 한자 나- 말이죠. 색문? 나생문. 라생문? 나생문. 무슨- 나. 여기서 문은 그러면 우리가 문이에요. 말하는 문의 문인가요? 비단 나자 막날 때 나자 쓰는 거 있죠. 그 나하고 살생자 생명할 때 생자 그리고 문문자 쓰거든요. 생문.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일본에 예전부터 교토가 일본에 아주 고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숭례문 같은. 예, 그 교토를 드나들기 위해서 딱 그 거기 거쳐야 되는 네.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생문이죠. 네. 참고로 제가 아까 그 일본 얘기를 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독서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출판업계 네. 설 몇 개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좀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등화 같이 가을 돼서 등불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책을 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요 설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 설이 우리의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이제 점점 가을이 돼서 분비가 좀 적어지니까 고독함을 느끼고 차분해지니까 독서하기 좋은 그런 이유로 이제 독서의 계절일 수도 있고 네.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제 봄 여름은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구나. 예전에 이제 책을 펼 때 그 대나무를 많이 썼는데 네. 그걸 구하려면 일단 봄에 심은 죽순을 가을까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을까지 키운 다음에 이제 책을 펴내니까 책 만들어지는 계절이라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설이 조선 총독부가 네. 그 문을 열면서 네. 총독부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네. 가을에 도서관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였대요. 그래서 가을 도서관 무료 공개 같은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가을에 책 좀 읽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더 권장하다 보니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진 설 등등이 있는데 네. 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네요. 그 도서관에서 월별 대출량,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의 월별 대출량 보면 확실히 가을이 제일 안 빌려간답니다. 아 그래요? 9, 10, 11월이 대출 건수가 훅 떨어진대. 아니, 되게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과 너무 반대되는 반대잖아요. 수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책이 안 팔려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캠페인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 전문가 같았어요 지금. 3년 전 얘기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는 짧은 상식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라쇼몽이 나생문, 네네. 네, 비단 그리고 뭐 날생자, 네. 네, 이런 거에 문 이름입니다. 문 이름. 네. 교토에 그럼 실제 있어요 이 문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음. 네, 본래 이제 실체했다라고 나오는 것 우리 같은데 정말님은- 이건 모르겠는데. 네. 정막님은 해외를 안 가보셨어요. 아 맞다. 네. 안 가보셨지. 오로지- 정영진 씨 많이 가보시죠. 나는 일본, 교토. 일본은 이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쇼몽은 근데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아유, 진짜 유명하죠. 그게 아마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사람, 그러니까 등장 인물마다 내가 본 거,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굉장히 다른 네. 사실 인식을 한다, 현실 인식을 한다 이런 게 아마 라쇼몽 주제죠. 네. 맞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해당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살해당했으면 죽인 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찔러 죽였다 그러고 자살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죽였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히 그 사건은 하나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들을 자처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였는지. 네. 결론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소설이 참 이 시점을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소설의 역사에서 보면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가 되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시골에서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이 세계와 나가 하나가 됐다는 느낌. 뭔가 세계가 일어나는 것들하고 내하고 괴리가 되지 않았다고 살아왔는데 도시에 오니까 전 세계에서 전 나라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 예전에는 막 그냥 마차 정도만 있었는데 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설이 그 역할을 다 대신해 줬단 말이죠. 소설을 알면 소설의 등장인물 몇십 명만 알면 유형화가 되니까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나 알 수 있어 이게 되잖아요. 이런 네. 사람 저런 사람으로 그렇죠. 카테고리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소설이 왜 이제 자본주의 사회,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문화 양식이 됐냐면 기본적으로 소설이 승립하려면 예전에 작가들은 귀족들의 어떤 후견을 받아가지고 귀족들의 일종의 전속 예술인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귀족이 해체됐으니까 결국 대중을 상대로 자기의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책이라는 게 예전에는 아주 귀하고 그 정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네. 이제 한 사회로 민족 국가가 통일되다 보니까 정말 인쇄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표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시장이 커져 버리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자, 그러면서 유통과 생산에서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 동네에서 척 보면 안다. 이 사람이 뭐 옆집에 내가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이런 게 사라졌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내가 마주친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는지 나의 뭐 벗이 되어준지 이걸 너무 힘들잖아요. 판단하기가. 네. 이럴 때 이제 소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유동화된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막 어떤 강물처럼 흘러갈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 흐름 속에 잘못하면 익사될 것 같은데 딱 그걸 알게 해준단 말이죠. 아, 요런 타입은 요런 타입 있으니 그럴 때 그게 이제 소설을 알면 이 사회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것들이 사실 근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바로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설을 안 읽으면 도저히 그걸 못 견디고 불안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렇다라든지 이런 교훈도 얻지만 정보도 얻고 인간을 알게 되는 그리고 이걸 소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가 아주 뭐 시청률이 50% 넘어갈 때 네. 다음 날 월요일 되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개그 콘서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소설이 그때 그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줬단 말이죠.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신문과 소설이야말로 민족 국가를 만든 원동력인데 자 그래서 그때 그 소설이 갖고 있는 시점이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신의 관점에서 쫙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의 행동은 지금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예비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건 무엇인가? 그런 회의라든지 네. 비판의 정신이 쫙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성이 과연 안다는 게. 그럴 때 실제 바로 이 덤불속 같은 경우가 네. 이 소설 나생문으로 나오지만 이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 소설을 가지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요? 그로기 펀치를 완전히 뭐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생문. 그러니까 이 덤불속인데 나생문을 같이 이제 뭐 섞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덤불속. 이건 이제 네. 일본 작가죠? 예, 아쿠타카와 유노스케라고 아주 천재 작가죠. 어. 우리 예전에 그 다뤘던 나스메 소세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스메 소세키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유노스케. 네. 근데 이 작가도 일본 작가 중에 좀 자살하는 전통이 좀 있는데 이 작가도 자살했어요? 35세 자살했죠. 되게 일찍 자살했네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이제 참 우리가 예전에 뭐 해밍웨이가 작가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위대한 작가였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작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머니가 그 일종의 정신 이제 이상 증세가 발현돼 가지고 네. 어머니 품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 외갓집에 가 가지고 외삼촌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머니는 또 그 결국 10살 때 돌아가고 언제적 사람입니까? 1892년에 태어났죠. 1892년생.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의 뜻을 품고 작품 활동을 잘 했는데 네.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가정사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이러면서 결국 이분은 1935년 27년이죠. 35세 나이로 생을 마감한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참 이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이 삶의 어떤 진상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그 삶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힘들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해밍웨이 말 맞다나 네네. 그 시련과 고난이 작가의 창조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읽는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소설가 개인으로서 참뭐 행복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네. 근데 뭐 그 이후로 또 아쿠타가 류노스케 같은 경우에 정신을 기려가지고 네. 일본의 어떤 신진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네. 등단한 신예 작가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바로 이제 아쿠타가와 상이죠. 아 그래요? 네, 이 상이 이제 제정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상문학상처럼 하긴 비슷하네요. 이 상도 뭐 이른 나이에 요절했으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을 네,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덤불속 이 소설 내용이 어떤지 한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덤불속이라는 게 뭐 네. 숲을 속으로 번져가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보통 소설은 우리가 시점이 있잖아요. 1인칭 주인공이다, 뭐 네. 전직 작가 시점이다, 3인칭 뭐 그런 시점이 있는데 네. 여기 시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소설의 구성이 막 어떻게 섞였습니까? 섞인 게 아니고 네.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그냥 자기 진술하는 걸로 끝나요. A가 진술하는 거 이야기를 자 나는 이 사건을 이때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B는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사람들이 진술을 받는 뭐 경찰의 시점인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진술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진술서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각자의 입장에서 쓴 그렇죠. 것들만 그냥 나중에 뭐 종합 이런 것도 안 하고 종합도 없습니다. 그냥 6명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참 한번 뭐 대충 한번 네네. 지금 어차피 말씀을 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무라이가
부인하고 같이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가지고 사무라이는 변을 당해서 시체로 발견됐고 네. 부인은 실종이 돼버리고 이런 사건이에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무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거는 자기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6명이 다 목격자들인 거예요? 목격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네. 각각이 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이제 목격자죠. 네. 시신을 발견한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 저 사람은 시신이 뭐 두건을 쓴 채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단칼의 배인 같지만 뭔가 그 주변에 그 이 사람을 벤 것 같은 칼이라든지 이런 그 흉기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네. 그래 말을 타고 갔다고 하는데 말은 있었냐니까 말 같은 거는 없었다. 거기는 도대체 말이 들어갈 데가 아니다. 하여튼 말이 다니는 길하고는 덤불숲 한 개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걸로 끝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없었고 말이 들어갈 길도 아니고 뭐 칼 같은 건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제 나무꾼이 대답해요. 근데 이제 또 유랑승녀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치면 일종의 수도승 방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죽은 사내하고 내가 어제 마주친 건 사실이다. 저 사내는 말에 탄 여자와 같이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 그리고 말의 색깔은 뭐냐면 말은 밤색에 하얀색이 섞인 것이었다. 말의 색깔은 밤색에 하얀 것이 섞였다. 자, 근데 뭐 칼이나 이런 것도 활도 갖고 있은 것 같다. 그런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난다. 그런데 저 사내가 그 바로 내가 낮에 만났던 사내가 저렇게 시신으로 변할 줄은 정말 참 너무나 네. 사람 목숨이 참 아침 이슬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참 가엾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끝나요. 아직까지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방면이라고 이 좀 경범죄를 저질렀다가 방면됐다 풀려났는데 네네네네. 요즘 치면 이제 경찰이나 형사에 협조하는 사람이 방면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경찰 보조, 순경 보조, 비공식적.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포박한 사내 말씀입니까? 그놈은 분명 다주마루라는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이 사무라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방면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사내를 포박했는데 그 사람은 악명 높은 도둑이 맞다. 네. 그 다주마루가 누구냐면 결국 그 이 사무라이를 죽인 이제 도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잡았다 이거죠. 쟤를 잡았을 때 말에서 떨어졌는지 돌다리 위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화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죽은 남자가 가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말도 보니까 조금 그 돌다리 옆에서 발견했다 이거죠. 근데 말이 재미있는 게 또 이거예요. 젓갈색의 흰 점박이에요. 젓갈색? 흰 점박이. 아까 그 승려가 본 말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밤색이 하얀색이라고 했잖아요, 승려는. 네. 뭐 근데 젓갈색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게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다 다르는 거죠. 지금 조금씩 뭔가 미묘하게 다 달라가지고 그죠. 네. 요거 어떤 사람은 여기 조금 나누지만 칼은 아예 없었다고 그랬고 한 번씩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방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놈은 아주 장안에도 유명한 도둑놈인데 여자 좋아하기로 유명한 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뭐 만약에 이 여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 놈이 여자를 뭐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끝나요. 여자는 못 받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노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파. 이거는 이 노파는 결국 죽은 사람의 장모가 돼요. 그 사무라이의 장모. 예. 저 시체는 제 사이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는 26이고 가나좌 출신이고 우리 사이는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원한 같은 거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딸의 이름은 마사고고 나이는 19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딸아이가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사이는 죽었는데 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돼서 죽겠다. 제발 좀 딸의 생사라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려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이 진짜 진술조서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네. 자 다조마루 이제 그 도둑. 잡힌 사람. 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내를 죽인 것은 내가 맞습니다. 응? 저 사내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제 정오 조금 지나서 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바람이 부는데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린다고 삿갓을
쓰고 천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베일처럼 음.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얼핏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 그때 내게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사내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를 빼앗자고 결심했습니다. 네. 이래서 예전에 뭐 아랍에서는 항상 그 차도르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이유가 닉감 뭐 이런 거. 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한 순간에 그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기들의 생각은 좀 일반 당신들하고 다르다. 내 어차피 여자를 빼앗게 되면 반드시 사내는 죽는 거거든요. 여자를 내가 빼앗으려면 저 사내는 죽일 수밖에 더 있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래도 길 그냥 이런 대로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 부부를 어떻게 하면 산속으로 끌어들일까 내가 나쁜 꾀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접근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에게 야 내가 말이야 저 산 덤불 속에 정말 그 거울이랑 칼이랑 이런 병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묻어놨다. 당신 만약에 생각 있으면 내가 좀 나눠줄 테니까 같이 가려나. 이렇게 하는데 이 또 욕심. 항상 우리 사기꾼도 그렇고 모든 범죄를 자극하는 게 그 재물에 대한 또 욕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오케이. 산길로 말을 돌려세웠던 거죠. 음.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덤불 앞에 와가지고 그 보물은 저 안에 덤불 속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파보자. 근데 지금 부인은 들어가기 힘드니까 말 타라 그러고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그 남자를 잡아떨여가지고 묶어버린 거죠. 그 사무라이를 묶은 다음에 사무라이 입에는 고함을 못 지르게 나뭇잎을 막 쑤셔 넣고 그다음에 묶어버리고 길가로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야 당신 남편이 갑자기 지금 배를 잡고 넘어졌다. 빨리 가가지고 좀 어떻게 살펴보자. 그래갖고 여자를 내리게 한 다음에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를 손에 넣은 거죠. 여자를 말해서 내리게 한 다음에 자기가 취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남자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아니 뭐 죽일 필요가 이제 더 없어졌잖아요. 여자는 취해버렸고 남자는 어떻든 묶여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냥 가려고 했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내 팔에 미친 듯이 매달리더라 이거죠. 왜? 나는 이미 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싸움을 해서 나를 빨리 데려가라. 결판을 내라. 결판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사내를 따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뭔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눈동자를 봤다 이거죠. 그 눈동자는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줬다 이거죠.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죠. 그 여자의 간절함이 전해졌다 네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사고리 세격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사내를 죽이더라도 비겁한 방법은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풀어준 다음에 야 칼을 들어 같이 우리 칼로 승부를 겨뤄보자. 이른바 진검승부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23합째 그러니까 여러 번 겨루다가 네, 결국은 네, 네. 자기가 그 남편의 가슴팍에 칼을 박아 넣었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은 죽게 되었고. 근데 딱 그 내가 이제 피 묻은 칼을 내리면서 여자 쪽을 보니까 여자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여자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야. 도망간 건가? 그러니까 여자가 칼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도망을 쳤나 봐요. 이렇게 끝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여자 도대체 어디 갔냐 살펴보려 아무리 두리번거려봐도 여자는 없고 여자의 말만 조용히 풀을 뜯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타고 오다가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 말에서 떨어져서 뭐 그렇죠. 다리에서 쉬고 있었고.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네, 내가 자백을 했다. 그리고 네. 나는 어차피 뭐 극형 받을 거 아니까 뭐 의연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네. 자,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아니죠, 두 명이 있죠. 그 이제 아. 여자가 또 한, 이제 둘, 결국은 셋, 넷. 그 박면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경찰에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고. 또 지금 이 범인이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명이 이제 또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결국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그 부인, 부인. 그 실종된 부인이 잡혔어요? 여인을 이제 어떻게든 찾아온 거죠. 오. 그 실종된 부인은 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절에 있다가 온 여자의 참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자, 네. 그 도둑이 나를 욕보이고 나서 묶여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날리더라. 그 남편이 얼마나 원통하겠냐 이거. 남편은 묶여 있어가지고 부인이 지금 겁탈당하는 광경을 그냥 네.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이 원통스럽겠냐. 자, 그런데 내가 응격길에 남편 곁으로 쓰러지듯 달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달려가려니까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렸다 이거죠. 넘어지면서 자기가 이제 넘어진 채로 남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네. 그때 남편의 눈이 뭐냐면 자기 너무너무 경멸스러워하는. 그렇죠. 바로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정말 차가운 눈빛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눈빛에 얻어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미 도둑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기절하고 나서 눈을 떠보고 나니까 도둑은 사라지고 이 없고 여자가 수상한데. 네.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묶여 있고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경멸과 정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부끄러움, 슬픔, 노여움 이 신경을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편 옆으로 다가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제 부끄러운 꼴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신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칼을 찾았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남편 칼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단도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단도를 가지고 남편에게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목숨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남편의 가슴에 단도를 찔러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거는 제가 죽였습니다. 이 다조마루와 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또 엇갈리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자기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저는 뭐 아무렇게 저도 이제 따라 죽으려고 단도를 했는데. 목에 꽂기도 하고 연못에 투신 그 뭡니까 일종의 못에 몸을 던져가지고 빠져 죽으려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에 가게 됐다. 약간 수상하네. 이 여자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근데 결국 어떻든 죽였다는 사람은 다 지금 도둑도 자기가 죽였다 그러고 부인도 부인도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쪽에 수사관이 어떻게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매라고 해야 될까요? 무녀. 아, 네. 무녀의 입을 빌려가지고 혼백을 이제 일종의 불러내요? 초빙을 하는 거죠. 남편을. 네, 오, 남편의 재밌다. 혼백을. 남편이 마지막 등장입니까? 예, 남편 마지막. 아, 궁금하다. 자 남편이 이제 결국 이제 영매의 말을 빌려가지고 쫙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죠. 이 작품 세계에서 이 세계관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실에 근접해 있지 않나. 자기가 죽었으니까. 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은 아내를 욕보이고 나더니 여러 가지 말로 아내를 살살 구슬렸다. 그런데 아내가 기운 없이 축 늘어진 모양새로 뭔가 뭐랄까 이 뭔가 도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라. 귀가 솔깃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도둑이 계속 야이 뭐 이제 이미 너 내 거다. 남편 본 앞에서 몸까지 이렇게 그거 했으니 나하고 같이 살자. 저 남자가 어떻게 사냐. 저 남자가 너를 못 받아들인다. 차라리 나의 아내가 되어라. 자 이러니까 도둑놈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멍하니 고개를 쳐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때만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이지? 잘 맞았나 둘이? 도둑이 아주 네. 그러니까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마음을 마음도 훔치는 다 도둑이네. 훔쳤네요. 자 그러니까 네. 자기는 뭐 그것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괴롭지 않을 거다 이거지. 막 그것만이면 그래 황홀해지고 그래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도둑의 손을 잡고 이제 떠나라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덤불 밖으로 나가려다가 나무에 묶여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내는 미친 듯이 몇 번이나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도둑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난 시간에 광고했던 그 심아지님이었나요? 도끼는 도끼다. 네, 그 책이 생각나네요 오늘. 그랬더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둑이 지그시 아내를 보기만 할 뿐 죽이겠다고 살려겠다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도둑이 아내를 한 방에 뻥 걷어차가지고 아내를 쓰러뜨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란 거예요.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당신 고개만 끄덕여. 죽일까? 고개 끄덕이면 내가 바로 죽여주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죠. 그래서 죽은 사무라이는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도둑의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었다. 너의 그 말 한마디가 너를 살렸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뭔가 도둑과 사무라이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아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덤불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순식간에 뛰어갔지만 아내를 잡지 못했다.
자, 나는 아무런 뭐 그냥 진짜 환상을 보는 듯이 멍하니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 좀 잠시 있다가 도둑이 오더니 자기를 지금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밧줄을 이렇게 한쪽 끝만 약간 잘라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을 두고 너가 풀어라 이거죠. 네. 그러더니 결국 뭐 도둑은 그렇게 풀어주고 바로 가더라는 갔다. 거예요. 죽이지 않고. 네. 자, 그래서 결국 자기가 밧줄을 풀고 나서 가만히 이제 멍하니 서 있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우나 곰곰이 이제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 우는 소리였다 이거죠.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내 자신이 울고 있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런 내 앞에 아내가 떨어뜨리고 간 단도가 지 혼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단숨에 내 가슴에 박아 넣었다. 자, 홀령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 자살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내 가슴에 단도를 박아 넣고 비몽사몽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이 표현이 멋집니다. 아, 어찌 이리도 고요하단 말인가. 이 산기슭 덤불에는 작은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다. 오직 삼나무와 대나무 가지 끝에 쓸쓸한 햇살만이 감돌고 있다. 햇살이 그것도 점점 엷어져 간다. 어느새 삼나무도 대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기 쓰러진 채 깊은 정적에 둘러싸여 있다. 근데 또 마지막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내 곁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보려고 했지만 내 주변에는 어느새 어둠이 자욱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만히 내 가슴에 단도를 뽑았다. 동시에 내 입속에는 다시 한번 피가 넘쳐 흐른다. 나는 그로써 영원히 중류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렇게 되죠. 중류라는 것은 이제 왜 불교에서 네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49제를 지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뭔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그 뭐 구천을 경계의 떠도는 상태, 거지. 구천을 떠들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이 책. 단도를 누가 뽑았을까? 단도를 누가 뽑았을까? 아내. 단도를 뽑았다. 저는 여기서 그 난도를 다르게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드립백 커피를 뽑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단도만큼이나 치명적인 드립백. 네. 왜 다 저를 외면하시는 거지? 자, 드립백 한번 내려 먹어봤잖아요. 아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 딱 단도 빼드는 것처럼 드립백 이거 봉지 딱 찢을 때. 그때 그 향이 딱 퍼지죠 일단. 네. 그다음에 물 쭉 내릴 때 향 또 한번 퍼지죠. 아 또 마시고 싶다. 네, 커피 잔에 있는 커피 살살 돌리면서 네. 디캔팅 하죠. 음. 네, 그리고 나서 마실 때, 그 느낌. 이거는 이 가을 아니면 도저히 여러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가을에 따뜻한 드립백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편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을은 커피 마시기 좋은 계절이네요. 너무 좋은 계절이네. 네. 가을은 커피의 계절. 근데 이 혹시 우리 정방님께서는 이거 누가 뽑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네. 영화 라쇼몽은 여기에 또 두 명이 더 나와요. 아 그래요? 영화 라쇼몽은 언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거 그게 오늘 제가 가서 봐야겠다고. 51년 베니스 영화제 상을 받았거든요. 이거 하면 유튜브 가면 있겠다 그죠? 이 정도 오래된 영화면 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쇼몽에 관련해 가지고 더 이 지금의 어떤 그 진실을 더 미궁속으로 빠뜨리는데 아주 더 재미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어. 사실 라쇼몽은 그 소설 자체는 아주 진짜 간단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쇼몽이라는 데가 결국은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의 살아있는 지옥이 연출되는 곳인데 어떤 하인이 결국 주인집에서 일종의 뭐 주인집이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막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해야 될 거잖아요.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자, 그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불빛 같은 게 보여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노파가 그 지금 죽은 여자의 어떤 머리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뭐 그런 가발을 거죠? 만들려고. 그래서 당신 무슨 짓이야 이러니까 아니 근데 이 여자도 본래 살아있을 때 나쁜 짓 많이 했어 이런 거야. 이 여자도 본래 살아있을 때 뱀을 말린 거를 뱀을 죽여가지고 말린 뱀을 생선 토막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정식품으로 파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런 대접 좀 당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지만 쟤도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어때?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래? 하더니 갑자기 그 노파에 옷을 벗겨가지고 기모노 같은 거 벗겨가지고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거든요. 네. 아 그게 끝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영화에서는 구로자 아키라 감독이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이 나생문에 아까 우리가 나무꾼이 나왔잖아요. 네. 숲으로 이 나무꾼하고 스님하고 그리고 낯선 좀 평민 이 세 명이 이 나생문에 지금 모여 있는 걸로 나와요. 네. 나생문에. 네. 그렇게 해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무꾼이. 내가 참 기묘한 일을 겪었다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려주면서 이제 나무꾼이 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홀령의 말은 엉터리야라고 나무꾼이 이제 부인하면서 쭉 이야기가 전개돼요. 마지막 남편이 한 말이 엉터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왜요? 자기는 사실은 좀 귀찮아질까봐 자세히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네네네. 이렇게만 숨겼는데 사실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묶여 있는 사이에 도둑이 여인에게 무언가 호소를 했고 그러니까 각각의 말들이 이제 다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다시 영화 라쇼몽인 거죠? 영화 라쇼몽은 네.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 새끼줄을 끊고 두 남정네 사이에 몸을 던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도둑이 칼을 뽑았지만 아이 그냥 막 싸움 안 할래 하고 거절했고 도둑은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그냥 몸을 돌렸고 여자가 막 그 도둑을 쫓아갔는데 그냥 그 여자를 뻥치고 물리쳤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여자가 갑자기 두 남자를 모두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둘은 다 비겁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남정네야 라면서 막 비격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둘 다 사올 엄두를 못 내냐. 너희들은 비겁하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무라이하고 그 도둑이 사무라이에 이제 이걸 줄을 풀어주고 싸움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정말 싸움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싸움했는데 이거는 뭐 싸움도 아니고 막 정말 막 이제 개싸움이 돼버렸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마침내 남편이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면서 그냥 칼이 어떻게 하다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멋있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둘이 어떻게 싸움하다 은격결에 그냥 칼이 퍽 찔린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런데 도둑이 여인에게 자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근접을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상황 구경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을 물리치고 그냥 혼자 도망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둑은 뭐 그냥 멍하니 남아 있으니까 거기 있던 사무라이가 갖고 다니는 일본도 두 개를 집어들고 떠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부터 봤으니까 이게 진실이다라고 나무꾼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 와중에 이게 라시몽 이야기 비슷한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네. 애기 울음소리가. 자, 그렇게 네. 나무꾼이 뭐 사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갑자기 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라시몽 한쪽 구석에서. 갔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갓난아기가 담요에 사인처럼 버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있었던 낯선 평민이라는 그 사람이 딱 갑자기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 사고 있는 담요를 해치더니 그 담요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무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의 어떤 탈을 쓰고 네. 지금 이 아기 담요를 그냥 가져가면 이 아기 어떻게 하란 말이냐니까 갑자기 그 평민이 나무꾼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진실 다 말 안 했잖아. 당신 그 단도 없었다고 말했잖아. 그 소설에 처음에 보면 단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당신 그 가져간 건 나 모를 줄 알아? 그 단도에 뭔가 여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지금 언장도에가 약간 보석 같은 게 박혀 값이 있었겠죠. 좀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꾼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도 어차피 인간 말종짓을 해놓고 왜 나한테 이러냐. 저 애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애기 때문에 그 운명은 어쩔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담요만 들고 나가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스님하고 나무꾼이 정말 망연자실하잖아요. 네. 자, 그럴 때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이 애는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울게요. 어차피 뭐 우리 집에 애 5인데 하나 더 키운다고 뭐 손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야, 정말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운다니까 갑자기 나도 인간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 흐뭇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그 영화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걸로 설정됐거든요. 비가 그치고 나생문 저쪽으로 환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마지막은 뭔가 이렇게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찝찝한데. 그러니까 라쇼몽이란 영화는 나생문이라는 그 소설하고 이 덤불속이라는 소설을 좀 합쳐갖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영화가 이제 그렇죠. 라쇼몽이고. 네.
근데 이제 영화 라쇼몽이 좀 더 그 한 단계 더 이제 이야기를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과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만 보면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은 나무꾼이 이걸 다 지켜봤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의 진술에 신빙성을 주지만 또 마지막에 또 나무꾼도 단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나무꾼의 진술도 사실 신빙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또 아무도 자신할 수 없게 이렇게 또 끝을 꼬은 거죠. 라쇼몽이 뭐 말하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이 덤불속은 뭐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쓴 걸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뭐 얘기를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 문학평론가 유종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까 시점이라고 했는데 근대 소설에서는 총체적 시점, 전지적 시점으로 이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연 알 수 있느냐 그런 그것들을 이 작품 하나로 그냥 바로 그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 저널리즘에서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만 추적하다 보면 사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우리 계몽의 이성과 계몽의 원칙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추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그 진리는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빛에 의해서 환해지게 드러난다라고 보는데 그 일라이트먼트잖아요. 여긴 그래. 여기에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죽였다는 사람은 3명이 되고 그것도 다 달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때 이건 근본적으로 그걸 허물어뜨리잖아요. 특히나 죽음과 같은 가장 극적인 사건도 이렇게 달라져. 그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그 사소한 사건들에서는 과연 무엇을 진실이라 말하고 무엇을 사실이라 말할 수 있느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고 이제 충격을 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것 사실일 역시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선택하는 정보만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지 부조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어디 매불쇼 가서 그 이야기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기억은 그 일을 했다고 알고 있다. 내 기억은 그거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내 자존심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기억은 자존심에 굴복하고야만 한다. 결국 기억이 자존심이 기억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에 반대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조화가 돼 버렸잖아요. 부조화가 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생각에는 진실을 향해서 교정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그 애초 정보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제 술을 절대 안 먹을 거야. 금주를 실천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소주를 또 많이 먹게 됐어요. 그럼 다음 날 우리 생각에는 다시는 안 해야지. 뭐 오히려 후회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조화가 발생했으면 이제 술 절대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또 바꾸냐면 소주는 술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주는 술이 아니까 먹어도 돼. 이거 뭐 약간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수법 아닌가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중에 뇌물을 받고 나서 뭘 몇 시에 어디서 007 가방에 돈을 받고 다 정언하는데 CCTV 찍혔다는데 자기는 추구도 안 받았다. 나는 모른다라고 할 때 사실은 진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아니야. 왜냐면 나는 정말 착하고 도덕적이고 나는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 제가 보니까 채무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채무 관계. 예를 들면 정민이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어. 내 빌려줄 리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빌렸다 치고 내가 빌릴 일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는 내가 알기로는 당연히 빌려준 걸로. 뭐 1월까지 한 달에 갚기로 했어. 근데 정민여의 기억은 그냥 준 거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네. 예를 들면 그 사이사이에 뭐 나한테 뭐 밥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다 치면 그걸로 내가 이 정도 갚은 거 아닌가. 이런 왜곡을 점점 한다든지 아니면 갚는 날이 1월이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형편 될 때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꾸 기억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틀려져. 그래서 내가
돈을 분명히 난 안 받았고 나는 1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정민현은 이미 상당 부분 줬다고 변제한 생각하거나 걸로. 아니면 내가 형편될 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그 변제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건지. 변제를 맨 처음에는 어쩌면 본인 인식은 네. 나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럼 점점 내 생각이 기억이 바뀌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하고 몇 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은 주고 빨리 받아야 돼.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뭐 나쁜 의도가 뭘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이 서로 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야 생겨.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문서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은행 네. 간의 이치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건 인정하잖아요.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구두로 할 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신용은 결국 구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의 뭐 금융권에 그 영국의 뭔가요? 그 주식 거래 증권 거래소입니까? 그쪽에 네. 뭐 항상 그 슬로건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내 말이 내 문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신용이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억의 불완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의 선택적 기억, 많아요, 선택적으로 기억하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이제 소속사들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진짜 소속사 저렇게 나쁜 놈들이 없어. 근데 또 소속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또 없어요. 맞아.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뭐 억울한 사람들도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로 야 너 이제 우리가 뭐 책임져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린 진짜 가족처럼 형제처럼 가는 거야 이런 말들이 굉장한 오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를 꼼꼼하게 하시는 메모 광들이라든지 항상 뭐 그때그때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 매 시간 단위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결국 뭐 나중에 충분한 정황 자료도 될 수 있고 정황 증거도 될 수 있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 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 기억은 그 일을 했다고 알고 내 자존심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보통은 자존심이 이기더라.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라쇼몬 같은 일들이 여러분도 아마 내가 인식 못하고 어쩌면 그래서 잘 우리가 보면 야 나 누구 돈 떼먹고 잘 살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항상 돈 빌리면 나는 맨날 갚는데 나는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다들 그러거든.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0명이 그 얘기를 하면 10명이 남은 90명의 돈을 맨날 떼먹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특히 이런 뭐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경우에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겠죠. 기억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우리가 덤불속도 보고 라쇼몽 이렇게 다 이야기 나눠서 봤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정말 각각의 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아까 죽은 홀령도 사무라이 홀령도 그렇고 도둑도 어차피 내 죽을 바에는 최대한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또 부인은 부인대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 서면 이건 과연 진짜 사실은 무엇이고 그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결국은 요즘으로 치면 뭐 형사나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인간 세상의 진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피해를 받았고 범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요 일종의 목소리 높은 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게 근본적으로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뭔가 먹어야지. 소백산의 정기를 받은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하시면 네. 돈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권력에 그리고 돈에 항상 왜소해지실 겁니까? 이제는 일어서셔야 됩니다. 소백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하는 싱가포르였죠? 그렇습니다.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하시면 글로벌 자존심을 회복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몸부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저희 링크를 영상 아래 혹은 뭐 저희 공지사항에 잘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꼭 드셔보시고 그 효과 특히나 요즘 그 2,500원 내면 15,000원 어치 주는 이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진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네, 그래도 2,500원. 근데 홍삼이잖아요. 네. 홍삼액이 2,500원에 15,000원 상당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받아보시고 드셔보시면 아마 구매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홍삼이라는 게 네. 제가 알기론 그래도 막 40대, 50대 분들은 음. 무조건 챙겨 먹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꼭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경제적이면서도 효과 좋은 소백지향 홍삼으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2,500원도 이거 택배비입니다. 택배비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물건값도 아니네요. 네. 네. 가끔 이제 이런 행사하면서 택배비만 내세요. 물건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택배비가 막 15,000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 2,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 일단 첫 번째 네. 책을 라쇼몽 그리고 네. 이제 덤불소 네. 이 책 영화랑 쫙 이어갖고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책을 한 권 더 짧게 좀 소개를 네, 한 해주십니까? 편 더 하죠. 한 편만 더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작가의 책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바로 그 유명한 영국 작가 서머셋 몬, 서머셋 몬. 네, 달과 육펜스, 네. 인간의 굴레, 그리고 서밍업 이런 아주 뭐 좋은 글로 유명하죠. 네. 서머셋 몬이 사실 참 재밌는 작가인데 이 뭐 다 설명드리기는 지금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힘들고 그 만물박사라는 미스터 노올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미스터. 노올 모두를 다 안다는 노 거죠. 올. 만물박사로 번역을 했는데 네. 김성곤 그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가 번역을 하신 건데 네.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일종의 태평양을 가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전기 여객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선실에서 같이 2명 2인실에 들어갔는데 네. 자기 일종의 같은 룸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맥스 클레다라는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맥스 클레다니까 갑자기 자기가 싫어진다 이거죠. 왜요? 이름만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이제 시민으로 나오는 건데 네. 주인공은 맥스 클레다니까 이거 어디 좀 영국에 저 시골 동네. 이제 변방 식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아랍계도 나와요. 아. 아랍 쪽 영국이 이제 중동 지역의 식민지를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나오니까 좀 이게 뭐 좀 이상한 사람 걸렸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동료 승객의 이름이 스미스나 브라운이었다면 그래도 덜 낙담했을 것이다. 참 우리 보통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들 제3세계 네네네네.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차라리 뭐 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뭐 동행하는 것보다 낫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런 그렇겠죠. 가진 네네. 편입견 선입견이 있죠. 편견이 있고.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배 선실에 들어가 보니까 짐도 너무 많고 뭐 이 사람 딱 보니까 화장 도구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풀어놓고 여기 주인공이 여자예요? 아니 남자죠. 그러면 이 맥스 클레다는 남자. 남자. 네. 남자를 같은 선실에 배정을 잘 안 하죠. 아니 화장품이 많다 그러셔. 그러니까 이게 네. 화장품 많은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외부적으로 치장 좋아하구나.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딱 싫은 거죠. 네. 나는 영국의 나름 신사 네. 계급인데 이런 좀 뭔가 천박해 보이고 이렇게 좀 벼락부자 같은 사람 딱 싫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접근하더니 I'm Cleda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바로 같이 선실을 쓰실 네. 분이죠 하면서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는 철두철미 영국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친근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싫어졌다 이거죠. 네. 원래 철두철미 영국인은 절대 그렇게 아는 척 안 하잖아요. 영국인 영국인이 네.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영국의 하늘보다 더 푸른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저 남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저쪽 네네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미국에 금주법이 있는 당시였던 것 같아요. 20년대 초반쯤 된 것 네네. 같은데. 그 미국에 뵈니까 술을 먹을 수 없는데 갑자기 무슨 술이든지 마시고 싶으면 말해라고 나는 지금 모든 양주를 다 가지고 있다. 오. 라고 하더니 갑자기 마티니를 딱 한 잔 꺼내가 주더라는 거예요. 맥스 클레다가요. 맥스 클레다가. 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수다스럽다 이거죠. 뭐 연극, 영화, 정치, 뉴욕, 샌프란시스코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자기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혼자 이제 카드 놀이를 하려고 그 뭐 이런 게임이 있나 봐요. 뭐 페이션스라 놀이라는 게 혼자 하는데 옆에서 계속 군수를 두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요걸 놓으세요. 저기에다 뭔가 그려진다 되게 그 장면들이.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난 이제 좀 식당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같이 밥 먹으러 가. 아니요. 같이 밥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미 당신을 위해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오지랖 우리 오지랖. 같은 선실에 같은 동료 아닙니까? 밥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다 최악. 예, 정말 최악인데 하루 세 끼를 자기하고 맨날 같이 먹자 그러고 며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최소한 열흘 이상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아무리 무한을 주더라도 자기가 나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그냥 이 사람 앞에서 문을 꽝 닫아도 네. 왜 문이 바람이 와서 닫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뭐 워낙 마당발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스터 노을 만물 박사니까 사흘 만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알게 됐다니까. 오. 그러니까 뭐 놀이 골프 시합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가장 무도회도 하고 어디 가나 빠지지는 법이 없으니까 네. 여객선에서 언제나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클레다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가장 이 여객선에서 미움받는 사람이다라고 다들 생각한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군요. 예, 왜냐하면 막 항상 너무 유쾌하고 나대니까. 그렇죠. 맨날 논쟁하려고 그러니까. 아. 영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네네. 사교성이 전혀 없는 민족인데.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은 그의 머리에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이런 스타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적수가 한 명 나타난 거예요. 네. 이 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일본 고베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휴가를 받았는지 뉴욕에 살고 있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1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같이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일본으로 부임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몸집이 크고 뚱뚱한데 부인은 아주 날씬하고 이쁘고 몸집이 자그만하고 아주 우아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인은 참 뭐 당시 외교관들 보수는 형편없지만 부인이 옷을 참 우아하게 입고 이런 액세서리를 이걸 잘하나 봐요. 네. 이렇게 배치를 잘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저 사람 참 깔끔하고 옷 잘 입고 참 귀족적이다 이런 느낌을 줬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진주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대요. 진주. 네. 네. 왜냐면 그때 이제 우리 정민님 잘 아시죠? 그 뭐요? 진주 일본에 가장 유명한 데 있잖아요. 진주? 그 브랜드 진주 브랜드. 네. 미키모토. 네. 미키모토. 그쪽이 이제 세계 최초로 진주 양식 성공한 데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진주 채굴 사업이 다 파산해 버렸잖아요. 이제 진주 양식을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양식 진주 이야기 나오니까 네. 전부 다 그 교활한 일본 놈들이 만드는 양식 진주 이렇게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클레다야 역시 뭐 습관대로 또 진주 화제에 끼 들어가지고 완전히 아는 척 막 하는 그렇죠. 아는 척 막 하는 거죠. 진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램지가 네. 서로 이제 완전 히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램지가 뭔가 말을 하니까 이 클레다가 완전히 뭔가 그게 확 이제 선을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식탁을 꽝 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휴 정말 내 앞에서 진주 얘기 그만하라고. 내가 지금 일본 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바로 내가 진주 동업하러 가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진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없고 최고 진주 다 갖고 와봐. 나 다 감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클레다의 직업을 알게 된 거죠.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했는데 이제 진주 사업을 하러 가는 거구나 일본에. 자,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진주를 잘하는지 보면서 나는 그 정말 양식 진주 뭐 이런 것들 못 알아보는 게 없다. 그러면서 딱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램지 부인이 찬 진주 목걸이 가리키면서
램지 부인 저 말을 믿어줬습니다. 당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는 지금보다 1센트도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주니까 이거는 정말 최고급 진주라 가지고 본래 진주는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진다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보석은 제가 알기로 그 뭐 시간이 지나도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진주는 이게 상당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시간 지나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주 같은 경우가 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건가 네. 보다. 자 그런데 램지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진주 목걸이를 드레스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 그쵸 가짜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진주인데. 그렇죠. 근데 클레다가 이제 램지가 그렇죠. 우리 부인 목걸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램지가 클레다를 도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클레다 딱 말한 거죠. 나는 즉시 알아봤어요. 저건 진짜 진주 중에 진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램지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러니까 클레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동업자들끼리는 15,000달러 정도 합니다. 1920년 초반에 15,000달러면 뭐 지금의 한 숭배 치면 3억 이런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 그거를 뉴욕의 5번가에서 가게에서 우리 티파니 같은 뭐 티파니에서 판다면? 판다면 나는 3만 달러를 주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반지가 이게 목걸이가 수억대다 이거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램지가 갑자기 덕임에 찬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 목걸이로 말하자면 내 아내가 뉴욕을 떠나기 전날 백화점에서 18달러에 산 걸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그러니까 클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거는 100% 오리지널이다. 감이 온다. 나는 감 왔어요. 자, 뭐지? 정민이 감 왔어. 이건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는 가짜를 샀다고 얘기했지만 진짜였던 거예요. 목걸이는요. 남편한테 혼날까봐 가짜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를 하고 나온 거죠. 그거 혹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네. 외간남한테 선물 받은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오. 볼까요? 네. 그래서 이 램지하고 클레다가 내기를 하는 거죠. 네. 저게 모조품이라는데 100달러, 뭐 이게 진품이라는데 100달러 이런 식으로 딱 내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목걸이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안 참 줘. 재밌는 말을 해요. 네. 풀 수가 없어요. 클레다 씨는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할 거예요. 클레다 씨는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할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라는 말을. 자 그렇지만 클레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 남 내기 좋아하고 남한테 지기 억울해요, 싫어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램지는 득이양양해갖고 내가 풀어주지 하면서 목걸이를 부인해서 뺏어가지고 클레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다가 쫙 확대기 꺼내가지고 쫙 보더니 승리의 미소가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퍼져갔어요. 목걸이를 돌려주고 나서 이제 말을 딱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칼레다는 램지 부인의 얼굴을 본 거죠. 램지 부인의 얼굴은 너무 창백해져서 그녀는 곧 기절할 듯이 보였다. 사람을 살려야지. 그녀의 눈은 절망적인 호소를 담고 있었다. 제발 가짜라고 말해줘요. 내가 잘못이었어. 이것은 아주 훌륭한 모조품이요. 아. 물론 난 확대경으로 보자마자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18달러가 이 빌어먹을 것의 죗값이라고 생각하오 하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아무 말 없이 램지에게 건네준 거죠. 램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나서지 말라는 경고요. 좀 당신 조심해 하면서 램지는 아주 뭐 완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던 거죠. 자, 그날 저녁 클레다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들어야 됐겠습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 만물 박사가 이제 드디어 꼬리를 내렸다. 네. 막 했단 말이죠. 자, 램지 부인은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 하고 일찍 선실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클레다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나는 면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편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인이 보낸 거구나. 그렇지. 봉투를 보니까 클레다한테 가는 이름이에요. 근데 필적을 숨기려고 그 인쇄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편지 대신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나온 거죠. 그 클레다는 봉투를 잘게 찢어가지고 주인공이 죽으면서 그걸 창밖으로 던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진주는 진짜였습니까? 딱 한마디 하죠. 만일 내가 조그맣고 예쁜 아내가 있다면 난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그녀를 뉴욕에 1년씩이나 혼자 지내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영진 씨 말이 맞았네요.
그 순간 나는 클레다 씨가 완전히 싫지는 않았다. 이건 진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편견이라는 네. 것도 우리가 이름만 듣고 싫어지고 아 저 사람 저 동부지중에 거무스름한 얼굴 아유 그리고 저 말하는 행동 봐 얼마나 천박하고 교양이 없어. 근데 정말 교양이는 누구냐 이거죠. 본인이 만약에 내가 그 클레다 씨의 입장이라면 나의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히려 막 서슴지 않고 아 이건 진짜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클레다 미스터 노올은 아몰 네. 박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교양의 기초는 배려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단정적으로 짓고 네. 실제 하는 행동도 똑같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틀로 면적 규정을 하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저 무슨 식민지 사람 같고 저 뭐 유색 인종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영국인이라고 자랑하고 말도 많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같은 영국인을 할 때 아주 뭐 아는 게 많고 말 많으면 아 정말 교양도 풍부하고 상식도 많으시고 참 사람이 사교성도 좋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렬하게 한번 비틀어 주는 거죠. 참 좋은 책이네요. 네. 재밌다. 맞아요. 지금 정박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사실 소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아닌 소설을 읽게 되면 그 캐릭터라는 걸 딱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질 거야. 이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거야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화책을 읽든 뭐를 읽든 딱 단편적으로 선입견을 갖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같거든요. 소설이. 근데 이런 소설을 읽음으로써 뭔가 저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배려를 가지고 대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 이게 소설의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당백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가을 동화 특집으로 여러분께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네, 얼마면 여러분이 만족하실까요? 가을 동화 특집으로 짧은 소설들 아주 짧지만 재밌는 소설들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소설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일당백의 매력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